여러분, 부동산발 위기가 온다.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벌써 몇 차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워렌 버핏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찰리 먼거.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IMF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위기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22층 건물 하락률입니다. 세상에나 80.8%나 떨어졌습니다. 80.8%. 와, 장난 아니게 떨어졌죠. 10% 20%가 아니에요. 8% 떨어진 게 아닙니다. 80.0%, 80%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2019년에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2층 빌딩의 건물 가격이 약 3억 달러 정도 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5월에는요. 지금 6천만 달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천만 달러. 그러면 이게 떨어진 게 80%가 떨어졌죠. 2억 4천만 달러가 빠졌으니까요. 야,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요, 다른 미국의 어떤 지역보다 공실률이 높고요. 여기에 따르는 어떤 빈 건물, 다시 말해서 빈 빌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들고 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현금화해서 대출부터 갚자, 이런 생각에 헐값에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부동산 개발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곳은 이렇게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 개발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위기가 오겠는데,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12.2%였던 공실률이 2023년 현재입니다. 17.8%예요. 그것도 미국 내 14개 시장의 연면적 9,29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공실률만 나타낸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물의 공실률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바로 코로나19 때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재택근무에서 지금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재택근무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은 점점 높아지고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재택근무율이 가장 높은 샌프란시스코는요, 지금 공실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30% 가까이 됩니다. 30%. 30%면요. 건물 10층 중에 3층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3층. 3개 층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들이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30%가 지금 공실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월세를 못 받잖아요. 나는 이자를 갚아야 돼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월세가 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은행에 대출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디폴트로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싸게라도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빌린 돈, 상업용 부동산이 빌린 돈이 지금 중소형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 중에 이 소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지금 70%나 됩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조 9,472억 달러입니다. 1조입니다. 1조. 1조 달러예요. 1조 원이 아니고 1조 9,472억 원이 2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말입니다. 점점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형은행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형은행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황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줄파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부동산에 대출한 것 이제 회수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들이 망가지면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디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2층 빌딩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2023년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지금 그래프 상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닮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4.8%지만 문제는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가라앉은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폭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라앉더라도 충격이 지금보단 작다는 거예요.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거 말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더 높아지고요.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점점 커지면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사 내지는 자산관리 회사 여기가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IMF의 분석입니다. IMF가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의 지표를 내세웠는데 바로 이 지표가 말입니다. CMBS라는 지표예요. CMBS라는 게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증권이니까 채권형 증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4월 5일 현재입니다. 9.52%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코로나 위기 때는 그나마 전염병을 막으면 위기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과연 뭘 막아야지 위기가 사라질까요? 이게 위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모건 스탠리는요. 부동산이 4%가 아니라 40%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나와 40%.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25%가 못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40%까지 떨어지면 과연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 게다가 이게 CMBS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 저당 정권도 이것도 마찬가지 가격이 지금 수수료가 9.52% 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쭉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고요. 이게 액면가는 얼마나 싸졌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것도 채권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결국 이 CMBS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정권도 굉장한 위기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부동산을 결국은 유동화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연체율도 말입니다. 연체율도 지금 이게 연체율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나 하면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말입니다. 1월에는 2.94%였는데요. 2월에는 3.1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다가 지금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말입니다. 찰리 먼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결국 은행 위기로 다시 한번 전이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IMF가 다시 확정을 지어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벌써 4개잖아요. 4개가 망했습니다. 실버게이트가 망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고요. 시그너처 은행이 망했습니다. 여기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웨스트 뱅코프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부동산발 위기,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면 이게 5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은행에 대한 중소은행들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줄줄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이대로라면요. 미국의 어떤 지역은행들이 뭐 10개 20개 단위가 아니라 100개 150개 단위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남일 같지 않죠. 우리도 남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금액을 산정을 해봤을 때는 1금융권과 다 합쳤을 때 거의 말입니다. 150조가 넘습니다. 150조 가까이 됩니다.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150조라는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발 위기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가라앉을 겁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부동산발 PF 위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게 부채라는 게 경기가 잘 돌아갈 때는 부채가 많아도 이자를 갚을 수 있고 원금을 갚을 수 있지만 경기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갈 때 이자 부채는요 이게 갚기가 쉽지 않아요. 149조 4천억 원이 우리 금융권 PF 대출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부동산발 위기가 터진다. 그나마 우리는요 지금 부동산발 위기를 어떻게 하든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많고요. 자금이 묶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 어떤
건설사나 지방 건설사는 이미 많이 망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앙건설사 중에서도요. 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지금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개 가까이 망하고 있으니까 적게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마 앞으로 더 크게 상황은 발전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IMF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막아내야 되겠지만 못 막아내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